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주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동안은 에, 제가 2013년에 처음 신림동에서 이제 노동법 강의를 시작했는데, 물론 행정쟁송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2013년에 처음 신림동에서 노동법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좀 OT 강의를 항상 좀 짧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항상 짧았는데 오늘 OT 강의를 평상시보다 조금만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기소개는 뭐 어쨌든 이름 얘기했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 강의했다고 말씀드렸고, 뭐 그 정도면은 정보가 충분치 않죠. 근데 뭐 특별한 자기소개가 필요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제가 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이라 자기소개할 건 특별할 건 없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은 노무사에 합격하려고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에 논문 쓰시려고 오신 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효율성을 제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있는 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왔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강의 계획서는 사실 굉장히 좀 단순하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하고 뭐 같이 읽어볼 내용은 없는데요. 전체적인 1년 커리큘럼은 그렇습니다. 이제 신림동에서 소위 연기라고 하는 기본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기라고 하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기라고 하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기라고 하는 강의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제가 수험생이던 시절 그 전부터 이런 표현을 써서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는 저도 그 유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물어봐야 제가 유래는 모르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이 연기 강의 때는 여러분들한테 기본 이론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의 계획서상으로는 이제 심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뭐 이론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요, 사례 문제풀이를 같이 강의를 합니다. 사례 문제풀이를 같이 강의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사례형 문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사례형 문제가 있고, 기본적이지 않은 사례형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이론에다가 이 기본형 사례 문풀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요때 이제 25점짜리 7회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요. 7회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례 문제풀이는 매 시간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이 모의고사 외에 문제풀이를 계속 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풀이를 보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풀이를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기 때는 75점짜리 7회에서 8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7에서 8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기 때는 150점짜리 6회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요때는 평일하고 주말반을 같이 돌릴 거고요. 요때도 평일하고 주말반을 같이 돌릴 거고, 여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신림동의 모든 강사분들이 주말반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 흐름에 맞춰서 주말반 강의를 돌릴 거예요. 거고, 뭐 어떤 걸 들으실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선택하면 되고, 제가 뭐 강의는 벌써 이제 거의 이제 10년이 넘어가지만은 최근에 시험 보신 분들이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요때 사례 문풀 할 때랑 요때 모의고사 외에 서브노트라는 요약서를 같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례집을 같이 보게 되는데, 요 사례 문풀 할 때랑 그 다음에 요 사례집을 볼 때 나는 실력이 좀 많이 는 것 같다, 요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례형 답안 작성에 관해서 조금 감각을 좀 빨리 터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 결과, 제가 예전에는 연기 때 여러분들한테 뭐 숙제 같은 거 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10년 동안. 근데 이번 연기 때는 여러분들한테 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숙제를 내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어떤 여러분들한테 답안 형식을 나눠드리면서 이걸 그대로 써와라 라고 할 거거든요. 답안
답안의 감각을 빨리 터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가 나눠드리는 걸 그대로 써오는 노가다적인 이런 숙제가 될 건데, 여러분들 다 성인이시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20대일 때고 어떤 분들은 30대일 때고 뭐 40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40대라고 해서 20대, 30대 분들한테 뭐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성인 대상 강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내드리는 숙제가 좀 약간 유의미한 숙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그 노가다 숙제를 좀 따라와 주시면은 여러분들 감각 터치는데 분명히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뭔데 나한테 숙제를 내느냐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요. 아니 물론 갖는다고 해서 그것 또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숙제를 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해마다 이런 걸로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데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2차 강의입니다. 2차 강의예요. 2차 강의고요. 1차 강의가 아닙니다. 이게 해마다 왜 1차 내용을 강의를 안 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1차 합격률 통계를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시험이 1차의 관문과 2차의 관문이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 많이 달라요. 1차는 합격률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50% 정도 되거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50% 정도 되니까 그냥 적어도 시험 본 사람 중에 절반은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관문이 상당히 용이하죠. 상당히 용이한 편인데 2차는 뭐 여러분들이 합격률이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한 자릿수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응시자가 정확하게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6,000명 응시하면요. 그냥 깔끔하게 300명 붙는 거예요. 물론 몇 명 더 붙여줄 수 있습니다. 몇 명 더 붙여줄 수 있는데 2차에 들어가는 문은 매우 좁아요. 2차에 들어가는 문은 매우 좁고요. 1차의 난이도와 2차의 난이도는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배 이상입니다. 10배 이상인데 그리고 학원에서도 심지어는 1차 강의 콘텐츠랑 2차 강의 콘텐츠를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2차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저한테 1차 강의는 왜 안 하냐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1차가 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2차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2차 강의만 하는 거지. 그럼 2차를 붙으신 분들한테는 완전히 뻘 수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강의라는 거를 누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런 걸로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불편한 관계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1차 강의를 왜 안 하냐고 하시는 분들은 꼭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2차 강의입니다. 2차 강의예요. 1차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보는 1차는 객관식이잖아요. 1차 객관식 교재를 사서 뭐 공부를 하시던 아니면 강의를 별도로 들으시던 그거는 뭐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고등학교 때 문과 출신이라고 하신다면은 문과에서 사탐 공부해 보셨잖아요. 사탐 공부해 보셨는데 뭐 사탐에서 다 알고 마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맞춰야지만 그 점수가 획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골라서 답만 맞으면 그 점수 그냥 주는 거잖아요. 1차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완벽하게 이해하고 1차를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답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답 고르는 방법을 뭐 강의를 통해서 익히시던지 아니면은 뭐 교재를 그냥 구매하셔서 개인적으로 익히시던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 선택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랑 2차랑요 출제 포인트가 너무 달라요. 1차랑 2차랑 출제 포인트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고요. 조금만 더 제가 강의를 한 달 넘게 안 해서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예요. 여러분들 표정부터 이미 막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갖고 좀 릴렉스하게 쳐다봐 주세요. 쟤 좀 떨리나 보다.
좀 릴렉스한 표정으로 쳐다봐 주십시오.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합격하는 거는 너무나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6,000명 응시하면은 합격이 300명 정도라고 하자고요? 그럼 탈락이 5,700명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700명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까? 300명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까? 당연히 5,700명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는 불합격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합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겁주려는 게 아니고요. 불합격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합격은 굉장히 어려워요. 겁줘서 미안한데. 근데 여러분들 다 붙으러 오셨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좀 노무사라는 자격증이 뭔지 모르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격증에 관해서 확신은 어느 정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격증 되게 괜찮아요. 물론 제가 있어서 뭐 그런 말을 하는 거다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이 자격증의 효용성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직업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자격증을 따고도 노무사를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런 몇몇 분들 빼고 정말 활용도 정말 좋습니다. 취업 자격증으로서의 그 훌륭함은요, 타 자격증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개업도 가능하고. 근데 각설하고 이 불합격할 확률이 월등히 높은데요. 월등히 높은데 불합격을 위한이 아니지. 불합격을 향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딱 봐도 이분은 불합격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자, 여기 대표적인 유형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공부를 전혀 안 하시는 유형이 있어요. 공부를 전혀 안 하시는 이런 유형은 부처님이 와나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스카라는 단어 아시죠? 제가 스카를 종종 가는 편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노무사 수험생분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제가 가는 스카에도 항상 노무사 수험생분들이 계세요. 노무사 수험생분들이 계시는데 앞에다가 노트북 하나 얹어놓고 그 다음에 책 하나 놓은 다음에 유튜브를 봅니다. 아니면은 노트북으로 게임을 해요. 이 세상에 재밌는 게임 정말 많죠. 근데 뭐 이런 경우는 뭐 예수님이 오건 부처님이 오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불합격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냥 불합격 확정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인내심이에요. 인내심이에요. 그냥 정말 참을인자 하나 새겨놓고 정말 견디는 힘이 강해야 되거든요. 견디는 힘이 정말 강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문과에서 8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전문 자격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도망가갖고 다른 전문 자격증을 딸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뭐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뭐 어떤 거라도 다 어려울 겁니다. 다 참고 견디는 힘이 있어야 얻어낼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저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유형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스카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물론 제가 이상한 것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 유형이 없고요. 이런 분들은 그냥 불합격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유형이 또 있어요. 인터넷만 하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가면은 확인할 수 없는 미지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죠. 정보만 수집하는 겁니다. 정보만 이따만큼 수집을 해요. 정보만 이따만큼 수집을 합니다. 나중에 한 2기, 3기쯤 가면요, 이런 분들은 자료만 이따만큼 수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레로 쌓으면요, 한 이 정도 높이가 쌓일 만큼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마음이 따뜻해요. 정보를 수집했으니까. 근데 정보를 아무리 많이 수집해도 그게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얻을 실제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 정말 큰 도움 안 돼. 물론 인터넷을 판례 검색하는 데 활용한, 훌륭합니다. 그런 분들은 훌륭하는데 대부분 인터넷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지 않아요. 인터넷 가서 온갖 넘쳐나는 정보들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요. 시험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을 공부합니다. 공부 방법론을 공부를 해요. 유튜브에 보면은 막 생동차 합격, 막 무슨 블로그에 가면 생동차 합격, 뭐 합격, 막 하면서 막 온갖 근데 공부 방법론은요, 아무리 수집해도요, 공부 방법론을 답안에 쓸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거의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공부 방법론을 어느 정도 인터넷으로 보셨으면요, 이제 그만 보셔도 됩니다. 예, 그만 보셔도 돼요. 그리고요, 또 요런 유형도 불합격하는 유형 중에 참 안타까운 유형인데요. 공부를 하긴 해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본인이 궁금한 걸 궁금합니다. 본인이 궁금한 것을 공부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요, 궁금증이 생겨요. 궁금증이 생깁니다. 불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본인이 궁금한 걸 자꾸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도 호기심이 많아요. 하다 보면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모르는 걸 모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걸 너무 알고 싶어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집합이란 거 배우셨어요? 그냥 여기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고 교집합 이렇게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교집합이 여기래요. 겹치는 거래.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교집합을 언제부터 이런 기호를 썼을까? 왜 이런 기호를 썼을까? 꼭 이런 기호를 써야만 하나? 여기에 매몰돼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불합격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냥 옛날부터 이런 거 썼나 보다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온갖 파헤쳐가지고 여기에 유래는 여기서 비롯됐구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알아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합불과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합불과 관련이 없고요. 합격을 하려면 이미 나와 있는 것,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가 않아요. 알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거죠. 알 수 없는 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알 수 있는 건 절대적으로 교재에 다 실려 있어요. 물론 연말이 되고 내년 초가 되고 내년 중반이 되고 하면은 대법원 판례는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냥 우리가 대법원 판결 선고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당연히 강사가 업데이트 해야죠. 그런 거 강사가 업데이트 안 하면은 사실 뭐 뛰어내려서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강사가 할 몫이고 그건 여러분들 할 몫은 아니에요. 강사가 알아서 할 몫이고 여러분들은 알려져 있는 거를 습득하면 되는데 습득하는 방법은 당장에 암기를 하겠다.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막 한 1기쯤 되면은 선생님 저 암기가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믿기도 어렵고 휘발성이 엄청 강해요. 휘발성이 엄청 강한데 가장 이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암기하려면요.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10번 이상 읽어본 책 있으세요? 10번 이상. 그게 뭐 사회탐구든 교과서든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소설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10번 이상 읽어본 책은 흔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삼국지를 한 번 읽어본 사람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하고 5번 읽은 사람, 10번 읽은 사람, 그 다음에 20번 읽은 사람, 그 다음에 30번 읽은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어야 되는데 조금 허황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있는 이 기본 교재랑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저 서브노트 있지 않습니까? 서브라고 하는 저 교재 합해서 30번 이상 읽는 거를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30번 이상 읽겠다. 그리고 암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 봐본 적 있잖아요. 중간 기말고사 봐본 적 있잖아요. 전날까지 딱 공부 끝내고 시험장에 딱 빈손으로 가서 싹 쓰고 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직전까지 보지 않습니까? 저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최후의 순간까지 암기는 계속하는 거고요. 막 나는 다 외웠어. 뭐 이렇게 생각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무지하게 많이 읽고 그 무지하게 많이 읽으면서 스스로 심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깨달음이 옵니다. 5번 읽었을 때의 깨달음하고 10번, 20번, 30번 읽었을 때의 깨달음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걸 뭐 물론 수치화할 수는 없죠. 수치화할 수는 절대로 없는데 그걸 많이 읽으면서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여러분들은 뭔가 깨달음이 올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저도 수험생 때 저는 생동차로 못 붙은 사람이에요. 생동차로 못 붙은 사람이고 유예로 붙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제가 달라졌다라는 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 동안에 몇 번 겪으면은 사실 노동법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뭔가 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느낌으로 와요. 그걸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는 나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된 것 같다라고 해서 뭐 이제 노동법을 놔버리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일정 시간을 노동법에 할당을 해서 계속 읽으셔야 돼요. 계속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추하고 싶은 게 하다가 이번에 딱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그냥 좀 넘어가세요. 다음번에 알겠지. 이번에 안 되면 그 다음번에 알겠지. 이번에 안 되면 그 다음번에 알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읽고 하다 보면은 다음번에 한번 팍 뚫리는 느낌이 옵니다. 언젠가. 네. 자, 뭐 여러분들이 수학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학 싫어하죠? 뭐 좋아해요? 싫어할 거라고 뭐 대부분 생각이 드는데 수학 좋아하는 사람 흔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뭐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극한이나 미분이나 이런 거 처음 접했을 때 내가 이번에 이거 이해 못하니까 나는 안 가. 나는 지금 이해 못하니까 나는 절대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수 없어. 그 결과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그런 유형이 아니었다면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일단 가고 3학년 돼서 고3쯤 돼서 또 한 바퀴 돌고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좀 모르는 것 같아. 또 한 바퀴 돌고 그러면서 야금야금 쌓여가는 거지. 나는 이 부분 지금 이해가 애매모호하니까 안 간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해됐다가요. 조금 운 나쁘게 다음번엔 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때 과감하게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다음번에 다시 또 이해가 갑니다. 예전에 한번 이해가 됐었더라면. 요번 회독 때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이 택하셔야지 이번에 이해 안 갔으니까 나는 못 지나가.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합만 계속 파고 있는 게 결과가 뭔지. 첫 시간부터 우울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요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간혹 가다가 본인이 궁금한 걸 공부를 하시다가 하시다가 나중에 깨달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2기나 3기쯤에 가서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냥 나와 있는 이미 알려져 있는 이론, 판례들을 학습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뒤늦게 깨달으신 분들도 간혹 가다 있는데 그때 되면 격차가 좀 벌어져 있어요. 다른 분들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손 놓고 기다려주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에 생동차를 노리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동차를 노리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생동차를 노리신다면요. 2차 공부를 최대한 손에 쥐고 계셔야 돼요. 2차 공부를 최대한. 이게 1차가 여기쯤 있거든요. 이쯤 중간에 보통 1차가 들어옵니다. 1차가 들어오는데 저 때 이제 1차 공부한다고 2차 공부를 아예 놔버리면은 상당히 나중에 조금 힘들어져요. 조금 힘들어지는데 전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요.
이기 때는 모든 강사분들이 저 포함해서 이제 주말반을 하잖아요. 그럼 평일 때 1차 공부 열심히 하시고 주말에라도 2차 공부하는 거예요. 이틀만이라도. 주말에라도 2차 공부 하시는. 근데 1차 중에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민법이 단기간에 잘 안 됩니다. 민법이 단기간에 잘 안 되니까 그 민법에 관련해서는 다른 것들은 단기간에 조금 되는 편이에요. 다른 과목들은. 근데 민법은 정말 단기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을 좀 들어놓는 게 나중에 2차 공부 한창 해야 될 때 2차를 안 놓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차를 합격을 안 하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법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조금 들어놓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OT는 끝났어요. OT는 끝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약간 하울링이 생기네요. 오늘은 여러분들 약간 이제 교양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교양적인 내용인데 연기 때만 하는 교양이거든요. 연기 때만 하는 교양인데 여러분들한테 매년마다 법 적용 순서라는 걸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면은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 적용 순서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나중에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 사건에 적용해야 될 법을 발견을 합니다.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까? 그다음 법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하게끔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작업으로 이 법을 해석해야 되는 순서가 옵니다. 법을 해석해야 되는 순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 해석한 거에 따라서 적용하고 결론 내는 순서가 옵니다. 결론 내는 순서가 오는데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에 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여기 요거 담장이에요. 담장이고 여기 집이 하나 있어요. 여기 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사람이 요로 이렇게 요 담장을 요렇게 넘어갔어요. 남의 집 담장을 이렇게 넘어갔는데 요게 이제 수사기관한테 잡혔단 말이죠. 담장을 넘어간 게. 그래서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죄를 적용해 볼까라고 해서 주거침입죄라는 걸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주거침입죄라는 걸 적용해 보려고 해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면은 지옥형입니다. 선생님, 지옥형이란 게 실제로 있나요? 없어요. 그냥 픽션으로 만든 겁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면 지옥형에 해당한다. 지옥형이라는 형벌이 있다라고 지금 픽션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되는데, 타인의 주거. 지금 여기는 지금 마당에만 들어갔다라는 거죠. 마당에만. 그럼 저기 이제 마당도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느냐에 관해서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한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판례는 이제 위요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뭐 그런 위요지라는 표현 알 필요 없고요. 마당도 주거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마당도 주거예요. 마당도 주거예요. 간단하게 쓸게요. 마당도 주거더라. 마당도 주거더라 라고 하는 해석론이 나오게 됩니다. 해석론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 적용 결론을 끝까지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 갑이 마당에 들어갔죠. 마당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당도 주거에 해당하고 해석에 따르면 그 다음에 그래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번째, 여기 있는 갑은
지옥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법과 해석을 다 버무려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거 어렸을 때 어딘가에 들어본 연역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뭐 비슷합니다. 예. 비슷해요. 비슷한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여기에요. 연기 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요. 이 사건은요, 우리 시험에서 문제로 나옵니다. 사건이란 거는 우리 시험에서, 저희 시험은 이제 사례형 문제 풀거든요. 사건이란 거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공부해야 될 게 많지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굉장히 특이한 사실관계들이 있어요. 요런 사실관계는 그냥 문제 그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그 사실관계를 조금 기억하시는 게 수험에 유리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요. 여러분들 연기 때 공부할 내용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법이 있고 그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근데 자꾸 얘기하지만 알려진 해석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혹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대법관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해석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림동에는 누구도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예.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려진 해석을 공부하시면 돼요. 알려진 해석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해석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권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해석할 권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권 해석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무권 해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유권 해석은 법원이 내놓는 해석, 그 다음에 행정부가 내놓는 해석, 행정해석 이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행정해석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행정해석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법원이 내놓는 해석, 그 중에서도 대법원이 내놓는 해석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는 모든 하급심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대법원의 판례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법원 판례를 잘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전에 정말 많이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판례를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판례를 정말 많이 읽다 보면요. 말투도 나중에는 판례스러운 말투를 쓰게 되거든요. 정말 많이 읽다 보면은. 뭐 평상시에도 법관처럼 말하는 그런 말투가 될 정도로 많이 읽으시면요. 정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권 해석이라 하면은 주로 여러분들 학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대체로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해석이에요. 교수님들이 하는 해석인데 뭐 무권 해석에 속합니다. 근데 어쨌든 수험적으로 뭐 학설 같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얘기는 하는데요.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는 없고요. 결정은 대법원이 하는 겁니다. 결정은 대법원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노동법을 배우고 오신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 누구 수업을 들었고 근데 대법원 판례가 이러합니다 라고 강의를 하면은 우리 교수님은 그 대법원 판례가 잘못됐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누구 말이 맞냐? 그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맞고 그분 말이 틀렸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말은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 제가 뭐 감히 어떻게 뭐 교수님들 그분 생각이 틀렸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은 못 해요. 요거는 그냥 답안지에 곁들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요거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해석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제일 흔한 방법으로는 이제 물리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국어적으로 무슨 말인지 해석하는 겁니다. 국어적으로 무슨 말인지 해석하는 거예요. 국어적으로. 이게 딱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데 국어적으로 이런 해석 방법이에요.
뭐 이름은 거창한데 몰라도 됩니다. 물리해석이라는 표현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 동안에 물리해석 외에 가장 많이 쓰게 되는 해석이 이제 반대해석이라는 겁니다. 반대해석이라는 건데요. 좀만 지울게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이런 내용 배워보셨을 거예요. P이면 Q이다 이런 명제가 있을 때 요거의 역으로 Q이면 P이다 이런 명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나 P이면 나 Q이다 요거는 E라고 하죠. 어렸을 때 배웠던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나 Q이면 나 P이다 요거 보고 대우라고 하죠. 근데 요게 참이면은 논리학에서 요게 반드시 참이랍니다. 요게 참이면 요게 반드시 참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참이라고 해서 요게 반드시 참인 건 아니거든요. 요게 참이라고 해서 요게 반드시 참인 건 아닌데, 법학에서는 대부분, 제가 절대라고 하지 않을게요. 우리나라에 뭐 행정법만 해도 법제처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보면 행정법만 해도 6,000개 이상의 행정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는데,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행정 관련된 법령이 6,000개 이상 있대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 세상에 모든 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 그렇게 당연한 얘기지만 저도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다 알지 않습니다. 넌 변호사인데 왜 몰라? 죽어야겠네? 다 죽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다 알지 않거든요. 다 알지 않는데 대체로 법학에서는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 됩니다. 요게 참이면 요게 참인데요. 지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연습을. 법전 있으세요? 법전 있으신 분들, 법전 없으신 분들 법전 민법 한번 펴보십시오. 민법. 민법 피셨어요? 네, 민법 피셨으면은 민법 5조로 한번 가보실래요? 민법 5조. 민법 5조 갔습니까? 자, 1항 볼게요.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요런 거를 보통 한 항에서 앞에 거에 그 but 요런 의미로 들어오는 문장을 보통 단서라고 합니다. 뭐 그런 거는 제가 가끔씩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but의 의미로 들어오지 않고요. 나란하게 들어올 때는 1문, 2문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중요하고요. 자,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 보세요. 전항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전항은 뭐죠? 1항 말하는 겁니다. 1항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반대 해석을 해볼게요. 1항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반대 해석하면 1항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1항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요거랑 비슷하죠? 나피, 나큐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대표적인 반대 해석인데요. 법학에서는 요게 참이면은 거의 다 요게 참인 것처럼 통용됩니다. 거의 다 요게 참인 것처럼 통용이 돼요. 자, 여러분들 근로기준법 한번 펴보실래요?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근로기준법 15조 한번 와보실래요? 근로기준법 15조? 15조 왔습니까? 15조 왔으면 1항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에 무효로 한다.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에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머릿속으로 반대 해석 한번 해보세요. 5초 드릴게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나중에는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즉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거나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요 얘기는 미치거나 혹은 그 이상 넘어가거나 근로계약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센스. 유효다 요 얘기입니다.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법 해석 방법이 되게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대체로 제일 많이 쓰는 건요. 요거예요. 이게 국어적으로 무슨 말이냐. 보통 사람이 객관적인 보통 사람이 봤을 때 무슨 말이냐. 요 해석 방법. 그 다음에 반대 해석 방법.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다른 해석 방법도 많은데요. 그런 거는 크게 수험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크게 상관이 없고 잘 쓰지도 않아요. 수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얘기를 할 수 있어? 뭐 이러지 말고요. 그냥 좀 들어 놓으세요. 여기 갑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분이 뱃속에 태아가 있어요. 뱃속에 태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을이라는 친구가 뱃속에다가 약물을 주입해 갖고 태아가 소멸했습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했더니 검사가 저런 악당 같은 놈이 다 있나? 저놈을 능지처참하겠다 라고 해서 법을 발견합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능지처참형에 처한다. 이런 법을 발견을 했어요. 이런 법을 발견을 했어. 그럼 법이 아주 뭐 구체적으로 뭐 아주 잘 돼 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 해석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럼 뱃속에 있어도 사람인 거냐라는 게 의문점이 생겨요. 뱃속에 있는 것도 있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걔도 사람인 거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민법 1차 붙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민법에서는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전부 노출이 돼야 돼요. 바깥으로.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는데요. 형법에서는 진통시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진통시부터. 근데 이게 해석이 되게 쉬워 보여도요. 쉽지 않아요. 진통이 얼마나 와야 돼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진통시부터 사람이 옵니다. 사람으로 봅니다. 진통시부터.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있는 을이 갑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 얘한테 약물을 주입해 갖고 소멸시켰는데 아까 전에 이 사람을 살해한 자 능지처참형에 처한다. 저 법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진통이 와야 그 사람으로 본다더라. 근데 보니까 이 사실관계를 보니까 진통은 아직 안 왔더라.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을한테는 능지처참형에 처할 수 없다. 이런 흐름으로 이어져 가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법 적용 순서는요, 뭐 이거 사실 이거 안 배워도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될 텐데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용해야 될 법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해석이 거의 대부분 사안에서 필요하고요. 물론 필요 없는 사안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뭐 특별한 해석 필요 없겠죠. 그냥 누가 봐도 그렇게 했다면은. 그 다음에 적용과 결론을 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나중에 연기 때는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대부분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고 1기 때부터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답안에 써야 되니까 요게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포섭 뭐 그런 표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뭐 그런 건데 연기 때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뭐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걸 모르면 저거 안 돼요. 이게 모르면 저거 안 되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태아도 진통시 이후에는 사람으로 본다 모르면요.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 가끔 보면 많은 수험생들이 판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뭐 거의 뭐 대법관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뭐 판례를 만들어내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노답이고요.
이게 학습이 잘 돼 있어야 이것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처음부터 그냥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조금 인정을 하실 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즐거운 생활인가? 뭐 초딩 있죠, 초딩. 물론 저는 국민학교를 나오긴 했는데 초딩 때 어떤 애들 미술학원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미술학원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그림을 잘 그려. 미술학원 안 다녔다고요. 근데 그림을 잘 그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하잖아요. 뭐 7명인가 8명 쭉 세워갖고 달려갖고 1등 하면 여기 찍고 2등 하도 찍고 3등 하고 찍고 4등부터는 안 찍어주죠. 그잖아요. 근데 걔가 육상 대회, 아니 육상 학원을 다니냐? 아니에요. 그냥 달리기가 빨라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개인차가 있어요. 여기에서 습득하는 것도, 습득하는 속도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처음부터 그럴싸하게 잘 쓰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서 습득이 좀 더딘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습득이 좀 더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습득이 더디다고 포기할 거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습득력이 뛰어나야 합격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저는 머리가 조금 딸리거든요. 네, 이게 좀 딸리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이게 좀 딸리는데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것도 운 좋게 1등 했죠. 보통 사람보다 안 되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늘긴 늡니다. 자꾸 글짓기를 하다 보면요. 그럴싸한 글을 계속 쓰다 보면 늘어요. 근데 이 그럴싸한 글을 쓰려면은 이걸 알아야 써요. 이거 모르면요. 그냥 완전히 여기에다가 뭐 그냥 자기 나름대로 소설 쓰는 거예요. 막.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교양적인 내용으로 법의 적용 순서에 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저거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제 노동법을 배워야죠. 그죠? 아, 이상하다. 분명히 재밌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재미 되게 없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알아요. 그런 생각. 예. 그런 생각 하는 사람 있는 거 압니다. 그죠? 지금 약간 뜨끔하죠? 재밌다고 했는데 재미 완전 없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저랑 초면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슬랩스틱 코미디 할 수는 없어요. 예. 저도 저 나름대로 체면이 있잖아요. 저도 저 나름대로 체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오두방정 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냥 첫날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 교재는 3페이지로 오십시오. 제가 엔간히 중요한 거는 다 밑줄 그어놨는데 엔간히 중요한 혹시라도 밑줄 안 그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강의가 회차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은 좀 밑줄 그어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라는 거 외에 너무 밑줄을 많이 긋지 마세요. 너무 밑줄을 많이 그어놓으면요 나중에 본인이 뭘 읽어야 될지 몰라요. 밑줄을 너무 많이 그어놓으면은. 저도 그런 실수를 과거에 했었고 너무 많이 밑줄을 긋지 마십시오. 다 그어놓으면은 노답이에요. 그리고 까만색으로 그을까요? 빨간색으로 그을까요? 그거는 뭐 형광펜으로 그을까요?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우리 다 성인이니까. 이 교재의 편제는요. 시중에 있는 교과서들을 모방한 겁니다. 시중에 있는 교과서들을 모방한 거고요. 시중에 있는 교과서들을 그냥 모방해서 만든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대부분 교수님들 교과서들이 이런 편제를 취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선생님 교과서를 같이 보면은 기피가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마다 한 번 이상씩 무조건 받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수험에 드라마틱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처음에 교과서로 접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농사 수험을 하면서 수험서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수험서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교과서가 수험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판례 학습을 잘해야 되는데 교과서는 대부분의 김영배 교수님 교과서는 좀 논외로 할게요. 김영배 교수님 교과서 외에는 다른 교과서들은 판례가 이만하면은 요거를 보통 이렇게 줄여놓습니다. 쫙 줄여놔요. 그냥 딱 거기에 그냥 알맹이만 톡 담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에서는 이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판례는 최대한 변형이 덜 된 상태로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거든요. 수험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판례를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채점자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과서를 막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생긴다. 사실 저 노동법 처음 펴본 게 2010년에 처음 폈는데요. 처음에 노무사 합격하고 1등한 뽕에 취해서 내가 깊이가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적도 있고요. 예전에 강의할 때는 저희 13년부터 강의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수강생분들한테 뭐 몇 명 안 계실 때는 뭐 논문도 나눠주면서 논문도 한번 같이 읽어보자 뭐 온갖 오두방정 떤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가 깊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컨셉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시험만 붙자. 그냥 시험만 붙으면 된다. 그러고 나서 뭐 깊이를 여러분들이 석박사 과정을 밟던지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는 교과서가 여러분들 수험에 있어서 전혀 없이 붙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러니까는 교과서 읽으면은 대단히 본인한테 발전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자, 3페이지로 오십시오. 3페이지로 오세요. 전체적인 개요를 좀 잡아놓고 수업을 할게요. 처음에 노동법의 법원이라는 걸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노동법의 법원이라는 걸 학습을 하게 될 거고, 요거는 그냥 연기 때만 교양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에 있어서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교양으로 간단하게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헌법에 나오는 권리들이 있어요. 노동과 관련된 헌법상 권리. 근데 크게 32조랑 33조가 있는데요. 33조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진도를요. 개별법과 집단법으로서 나눠서 나아갈 건데요. 요 33조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집단법 나가기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32조는 지금 매우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매우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개별법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법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로기준법이 비중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고요. 근로기준법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그냥 압축해서 기단법이라고 할게요. 기단법이라는 거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풀네임이 그렇게 말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파견법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파견법이라는 거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풀네임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산재법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산재법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개별법은요, 시험에 거의 여기서 나오고 간혹 가다가 이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개별법 막판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요. 그 다음에 집단법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는 풀네임이 있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노조법이라고 할게요. 이 노조법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1차 시험에는 그냥 일반 노조법 외에도 공무원 노조법이나 교원 노조법 이런 것도 등장하거든요. 이런 것도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하시면서 별도로 객관식 좀 학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차에 들어가는 법하고 2차에 들어가는 법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1차에는 들어가는데 2차에는 안 들어가는 법들이 있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런 것들은 안 합니다. 강의를. 2차 시험 범위가 아닌 법들은요. 강의를 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은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근로기준법은요. 처음에 적용범위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적용범위는요. 다 공부할 게 아니고 2차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인적 적용범위에 관해서 공부할 겁니다. 누구한테 적용하냐. 이걸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에 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이라는 거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근로조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인사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징계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해고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뭔진 모르겠지만 해고 외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사업변동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사업변동에 관해서 공부할 건데, 아마 살면서 이런 표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합병이라는 표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할, 이런 표현도 아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들어봤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량도라는 거에 대해서 또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 변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거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아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이제 이 근로 조건에 관해서도 양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 취직할 때, 어떤 회사에 들어갈 때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야, 얼만데? 얼마 받는데? 물어보죠.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이죠.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인데, 여기서 임금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냥 몇 시간 일하는데 뭐 이런 것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근로 시간에 관해서도 또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럼 몇 시간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몇 시간 쉬는지도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죠? 휴게에 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요. 언제 쉴 수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쉬는 거고, 언제 쉴 수 있는데 휴가에 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휴일에 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임금도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지금 다 펼쳐놓으면은 그냥 산만하니까 그냥 전체적인 뼈대는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징계는 여러분들이 단어에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인사에, 여기 있는 인사는 헬로우 이게 아니에요. 하이, 헤이 이게 아니고. 어렵네요. 네. 반응이 참 냉담하네요. 진짜 이 양반들이. 여기 있는 인사는요. 여러분들 너 뭐 어디 뭐 구미로 발령 났다며, 뭐 무슨 부서로 옮겨갔다며, 뭐 이런 표현들 들어봤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공부를 하면 되고요. 전체적인 판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전체적인 판은요. 근로기준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러닝타임이 지금 1시간 정도 됐거든요. 첫 시간이라 여러분도 긴장 많이 하고 저도 지금 엄청 긴장 많이 했거든요. 한 10분 정도 푹 쉬고 2교시 때 뵙겠습니다.